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골반과 허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 골반이 전방 경사를 해야 되는지 후방 경사를 해야 되는지, 허리는 너무 과하게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찝히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골반은 앞쪽으로 회전하는, 즉 전방경사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이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동작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내려가야 무게중심을 맞춰서 동작할 수 있는데, 이때 내 골반의 움직임은 몸통과 똑같이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어떠한 경사도 아니고 그냥 척추와 골반이 고정되어서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골반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내가 느끼기에 골반의 움직임은 전방경사 방향으로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체를 숙이면서 내려갈 때 내가 이 앞쪽으로 숙이기 위한 힘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 힘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 둔근과 햄스트링이 골반을 후방경사 방향으로 끌어당기려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후방경사로 골반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앞쪽으로, 전방경사가 되려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올바른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골반을 전방경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라는 설명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골반을 과하게 전방경사에서 허리까지 과신전되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골반이 과하게 전방되는 것은 사실 이 코어, 즉 브레이싱의 문제인 거지 골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과신전되는 것은, 골반의 움직임은 정상으로 나타나더라도 내 코어가 세팅되지 않아서 허리가 과하게 신전되면 허리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코어 세팅의 문제인 거고, 이 코어 세팅은 이 장요근 그리고 복사근, 이런 근육들이 내 몸을 고정한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굴곡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코어 세팅에 대한 문제이고, 이 골반의 움직임이 전방경사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누워서 척추를 고정한 상태로 이 골반에 대한 움직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내가 특별한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골반과 함께 다리가 말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특별한 힘을 주지 않으면 골반이 함께 말려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말려서 올라가는 것은 후방경사 움직임입니다. 이때 내가 이 스쿼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쭈그려 앉으면 앉을수록 허리가 말리게 되는 버딩크와 비슷한 동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버딩크를 내가 예방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일부러 골반을 전방경사 쪽으로 힘을 주고 계셔야 다리를 끝까지 올렸을 때도 골반이 말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서서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골반의 움직임이 후방경사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전반적으로 힘을 잡고 있어야 스쿼트를 할 때 버딩크 없이 동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이 골반을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뒤쪽 근육, 둔근과 햄스트링의 뻣뻣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골반을 전방경사 방향으로 할 때 과신전,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코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코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고블릿 스쿼트 같은 동작으로 코어 세팅을 진행하고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방 경사를 과하게 만드는 문제를 막기 위한 동작으로 고블릿 스쿼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골반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코어의 문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힙힌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런 장요근 같은 근육들도 봐주면 좋아서, 이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장요근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힙힌지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스쿼트 동작 자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블린 스쿼트는 무게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코어 세팅에 굉장히 유리한데, 여기서 이 중량을 몸 앞으로 점점 뻗어봅니다. 이 몸 앞으로 많이 뻗으면 뻗을수록 배의 힘이 딱 들어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을 이용해서 코어 세팅을 만들어 주시고, 스쿼트 하듯이 자세를 만든 상태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손을 멀리 뻗은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면 내가 허리를 과하게 신전할 수도 심하게 구부릴 수도 없이 코어가 고정된 상태로 동작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코어를 고정한 상태로 골반 경사와 힙힌지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해 주신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코어 세팅과 골반의 움직임이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움직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골반, 힙힌지를 만들기 위한 전방 방향으로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 맞고, 이때 과하게 신전되는 문제는 코어의 문제이므로 코어를 세팅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동작들로 힙힌지를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 정확한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의 경사는 내가 이 앞쪽, 전방 경사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때 이 허리에 과신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반의 문제가 아닌 코어의 약화 문제이므로 코어 운동을 따로 하시고, 이런 알려드렸던 고블린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코어 세팅을 유지한 상태로 스쿼트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골반의 움직임은 사실 내가 크게 후방 경사다, 전방 경사다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를 세팅한 상태로 힙힌지를 주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올바른 힙힌지라는 것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앞쪽, 전방 쪽으로 힘을 주셔야 둥근도 정확하게 늘어나면서 정확한 힙힌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힙힌지, 이 스쿼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골반의 움직임이 전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때 나타나는 문제는 코어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한 전방 경사 또한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과한 전방 경사가 나타나는 이유 또한 코어에서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동작 연습하시면 더 좋은 스쿼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뭐 전방 경사가 돼서 허리에 부담이 생긴다 같은 해부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상체를 과하게 세웠을 때 생기는 기능학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서, 이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내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스쿼트를 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내려갔을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무게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실려서 동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쿼트를 할 때는 올바른 무게중심이 바로 미드풋이라는 건데, 이 미드풋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미드풋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꿈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도 쉽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상태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이동해 있는 상태고, 미드풋이라고 하는 것은 앞발과 뒷발의 무게중심이 5대 5인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짝 앞으로 기대다 보면 발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앞발과 뒷발이 5대 5인 상태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려고 해도 발가락을 들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발가락을 쉽게 땅에서 뗄 수 없고 잘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과하게 가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미드풋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앞으로 간 상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의 무게중심이 5대5이고 이 상태를 보면 생각보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진행하실 때도 미드풋이라고 하면 내 몸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보기에 무게중심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골반도 살짝 접어서 이런 세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 무게중심에서 만약에 다리를 다 펴고 잡는다고 하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맞는 것이고 이 상태가 다리를 쫙 펴고 유지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골반도 약간 세팅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과하게 펴서 내려가면 미드풋인 상태가 깨지고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체를 과하게 세우면 하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무게중심을 잘 사용해야만 하체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점프 동작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 상체를 세운 스쿼트처럼 동작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게중심을 뒤로 뺐을 때는 이렇게 발가락이 들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점프를 한다고 하면 점프를 높게 뛰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이 이유는 발가락이 들려 있으면 우리가 발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힘의 전달도 지면으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로 무게중심을 약간 앞쪽에 두어서 발가락을 눌러준 상태가 되면 점프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미드풋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발목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힘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 있게 되면 발가락이 들리면서 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하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로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쿼트처럼 중량이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상체의 각도에 따라서도 무게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상체를 과하게 세워서 하는 스쿼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 맞추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할 때 올바른 무게중심은 내가 이 상체 각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드풋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미드풋인 상태로 스쿼트 세팅을 해 두었을 때 미드풋을 유지해서 동작을 내려가시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체를 숙이겠다, 세우겠다 라고 상체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미드풋에 맞춰져 있는 상태 그대로 동작을 유지해서 진행하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신경 쓰시는 게 더 1번 중요한 거지 상체 각도가 이렇다 저렇다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세팅을 진행한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시면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과하게 세우는 것은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켜서 발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게 되고 발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하체 힘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뜨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할 때는 상체를 세우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맞추고 무게중심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상체 각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체가 세워져 있어도 미드풋에 유지할 수 있고 누구는 상체가 세워져 있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게 되는, 즉 사람마다 스쿼트 상체 각도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 세우면 안 돼, 숙여야 돼, 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핵심은 상체 각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중심이 미드풋인 상태를 유지해서 동작하면 상체 각도가 나에게 맞게끔 세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아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잘 해결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스쿼트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쿼트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핵심들만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을 20도 정도로 V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발의 보폭의 너비는 내 골반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발 각도를 설정해 놓으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으면서 골반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 너비가 골반보다는 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두시고, 자, 스쿼트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블리 스쿼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고블리 스쿼트라는 것은 덤벨을 이렇게 내 몸의 앞에 잡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후에 발 각도를 20도 V자, 그 다음에 골반보다 넓게 설정하시고 2번에 걸쳐 내려갈 겁니다. 스쿼트 동작의 핵심은 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골반이 전방 쪽으로, 엉덩이가 늘어나면서 골반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 2번에 걸쳐 내려갈 겁니다. 자, 1번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그 후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빼서 멈추고 그 다음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에 걸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스쿼트를 쉽게 하실 수 있고, 고블리 스쿼트 동작으로 10번에서 12개 정도, 무게 설정은 6kg에서 10kg 사이로 하신 다음에 이 설정에서 동작이 편해지게끔 만드신 후에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바벨로 하셔도 훨씬 쉽게 동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벨에서 스쿼트를 하실 때는 1번 너비를 맞춰 잡습니다. 내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으시면 되고, 그 후에 목이 아니라 승모근 쪽에 바벨을 댑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부터 바벨을 꽉 잡아서 상체를 긴장시키고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린 발 각도 20도, 그 다음에 골반보다 약간 넓게 서신 후에 2번에 걸쳐 내려갑니다. 1번, 2번. 자, 다시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무리해서 동작하지 마시고 이제 힘을 길러 나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나한테 맞는 스쿼트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고중량에서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상체의 긴장감을 먼저 크게 잡고 바벨을 들고 나옵니다. 그 후 발을 나에게 편하게 세팅한 후에 코어를 먼저 잡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의 스쿼트가 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가장 흔하게 알려진 잘못된 상식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내 상황에 맞게끔 맞춰서 적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스쿼트의 무게중심입니다. 스쿼트 무게중심을 대부분 이 둥근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뒤쪽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스쿼트의 무게중심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앞쪽입니다. 스쿼트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바닥에서 내가 무게를 밀고 올라오는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데, 이 바닥 구간에서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할 경우 엉덩이가 먼저 들리게 되면서 스쿼트를 실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쿼트 무게중심은 앞쪽이 맞고,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으시냐 하면 바벨을 짊어진 후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셨을 때 우리의 발가락에 힘이 걸리는 이 정도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뒤로 가다 보면 발가락에 힘이 풀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풀어지면 스쿼트를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시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이 무게중심에서 하체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발가락을 들고 점프를 해봅시다. 발가락을 들면 절대 점프를 높게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가락을 눌러주는 순간 점프는 굉장히 쉬운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게중심은 뒤쪽이 아니라 생각보다 앞쪽이고요. 생각보다 앞쪽,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올바른 미드풋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스쿼트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게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큰 가동 범위입니다. 이 스쿼트를 하실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량을 다루셔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좀 과하게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경력도 길고 가동 범위를 크게 하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게 가동 범위를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크게 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안정성도 생기고 힘이 강해지면서 점점점 통제할 수 있는 깊이가 크게 개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많이 앉지 마시고 올바른 가동 범위로 연습하시면서 내게 맞는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내게 맞지 않는 가동 범위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허벅지에 힘이 꽉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에서 가동 범위를 더 크게 만들면 힘이 풀리면서 버딩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스쿼트를 내려갔을 때 힘이 긴장이 최대치로 올라오는 순간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힘이 최대치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굳이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깊게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것이 스쿼트 중량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높고, 그리고 가동 범위는 강조드리지만 가동 범위는 연습을 통해서 점점 개선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깊게 앉는다고 해서 깊은 가동 범위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 만드는 훈련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발 동작,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뭐 레그 프레스 같은 것들로 가동 범위를 따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흔히 하는 실수는 과도한 외회전입니다. 이 스쿼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라고, 이렇게 벌리면서 내려가라고 많이 알려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외회전을 막 과도하게 벌려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힘을 과도하게 외회전으로 거는 것 또한 내 내전근과 이런 대퇴직근, 대둔근이 적절하게 힘을 발휘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회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중량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벌리는 건 내가 힘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골반이 힙힌지가 올바르게 나오면 알아서 약간 벌어지는 거지, 내가 이걸 벌리겠다고 힘을 써버리면 오히려 힘을 잘 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셔야 될 게 1번, 발 각도가 너무 크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발 각도가 많이 클 경우에는 외회전을 과도하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외회전을 벌려서 내려가는 게 절대 중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외회전을 벌리고 있다면 발의 각도를 약간 좁혀서 외회전을 통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외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발 각도를 크게 벌리고 외회전을 과도하게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내가 동작하기엔 편하다고 느끼실 줄 몰라도 이 회전에 대한 통제가 너무 외회전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릎이 너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 각도를 약간 좁히셔서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는 구간으로 연습하시면 무릎을 너무 외회전하지 않으셔도 중량 다루기에 훨씬 좋은 스쿼트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체의 긴장입니다.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잘못된 큐잉 중에 하나가
무게를 상체에 얹어놔라. 그냥 상체에는 힘을 빼고 무게를 승모근에 얹어놓으라고 하는 큐잉들이 있는데, 그 큐잉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애초에 코어가 약하고 힘이 약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큐잉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벨을 꽉 잡아서 상체를 긴장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툭 얹어 놓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운동을 애초에 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손을 세게 잡고 견갑을 딱 후인시켜서 상체를 긴장한 상태로 동작을 하셔야 코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예시로, 내가 뭔가 강한 힘을 쓰는 동작을 할 때는 전신에 적절한 긴장감이 분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먹질을 날릴 건데 하체로 주먹을 뻗으래.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에 주먹을 강하게 쥐면서 긴장을 폭발시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긴장을 폭발시키려면 내가 예비 신장, 예비 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경학적으로는 피드 포워드라고 해서 내가 이 중량을 다룰 만한 긴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힘 빼고 얹어 놓지 마시고 바벨을 생각보다 세게 잡아서 상체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두시면 훨씬 상하체를 연결시키기 쉽습니다. 스쿼트가 중량이 내 몸통의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몸통의 위에. 근데 상체에 힘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오면서 무너질 테니까 바벨에 꽉 잡고 상체를 긴장시켜서 동작하시면 중량을 다루시기에 훨씬 쉬우실 겁니다. 꼭 상체의 긴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총합해서 스쿼트 동작으로 설명을 보여드리면, 1번, 상체는 강하게 잡을 겁니다. 강하게 상체는 긴장시킬 겁니다. 두 번째, 너무 과하지 않은 가동 범위로 진행할 거고요. 자, 무게중심은 약간 앞쪽에 둡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 자, 그래서 1번 무게중심을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도록 잡아주고, 너무 과하지 않은 가동 범위로 동작할 거고요. 상체를 긴장시킨 다음에 내려갑니다. 힘이 꽉 들어오는 가동 범위에서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다가 힘이 꽉 들어차는 범위에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하실 때 어깨나 팔꿈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쿼트를 할 때 이 어깨, 팔꿈치, 손목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필요한 상체의 기능이 뭔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일단은 손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보통 손목을 꺾어서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 어깨를 보았을 때는 이 어깨의 외회전 상태에서 바벨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견갑골을 보게 되면, 이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견갑골의 후인 상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견갑골이 뒤로 빠지는 후인과 어깨 외회전을 통해서 바벨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손목이 약간 꺾여 있는데, 이 손목이 꺾이는 이유는 어깨에서 부족한 가동 범위를 손목이 만들어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견갑골과 어깨를 더 뒤로 뺄 수 있다면 손목을 굳이 구부려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깨와 견갑골에서 부족한 움직임을 손목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스쿼트를 할 때 손목이 아픈 경우라면 손목이 어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를 통해서 손목을 보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어깨와 견갑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면 손목이 덜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견갑골과 어깨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이 스쿼트를 할 때 견갑골과 어깨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흉근 쪽에 있습니다. 이 흉근 쪽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날 견갑골과 어깨를 이렇게 제끼려고 해봤자 내 이 갈비뼈, 흉추가 죽어 있다면 사실상 실제로 어깨를 뒤로 제끼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제대로 세팅하려면 내가 스트레칭을 할 때 이 자세가 흉추를 먼저 들어주는 자세를 만들어 주고 나서 견갑골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은 흉추를 약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손을 기둥 같은 곳에 이 새끼손가락이 닿게끔 대줍니다. 왜냐면 이 손을 뒤로 뻗었을 때 조금 더 외회전 방향으로 어깨를 열기가 쉬워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회전 방향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돌려서 외회전 방향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기둥에다가 손을 대시고 흉추를 들어준 다음 견갑골을 뒤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몸을 반대로 돌려줍니다. 이때 이 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이 향하는 방향대로 발을 맞추시고 몸통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앞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어깨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깨를 제대로 외회전시킨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땐 팔꿈치도 같이 앞쪽으로 밀어 주셔야 제대로 외회전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상태에서 쭉 제껴서 어깨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러면 이 견갑골의 후임과 함께 외회전을 한 번에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만 진행하시고 바로 바벨을 잡아보면 어깨가 외회전이 풀려서 그냥 쉽게 잡힐 수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견착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손 너비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 어깨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견착할 때 어깨나 팔꿈치에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체형적으로 내가 이 견착 방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손 너비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정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어깨보다 조금 넓은 이 정도의 견착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조금씩 넓혀 보시는 겁니다. 손 너비가 넓어질수록 어깨에서 필요한 외회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 너비를 넓게 잡으시면 어깨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스쿼트는 견착을 좁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체를 편하게 둘 수 있는 너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방법을 써도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손 너비를 넓게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특정 방법이 좋다, 맞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에게 무조건 편하게 맞추시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보시고 스쿼트를 진행했을 때도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면 손 너비를 변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면 스쿼트를 할 때 어깨나 팔꿈치가 아픈 원인은 이 스쿼트를 할 때 필요한 상체의 기능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손목은 어깨와 견갑골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범위를 손목이 꺾여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손목이 아픈 게 해결이 안 되시면 1번은 손목 보호대를 하시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부족한 어깨와 견갑의 가동 범위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와 견갑골의 가동 범위를 만드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 바로 외회전입니다. 손을 외회전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이 흉근,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충분히 들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굉장히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만약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편하다 그러면 손의 너비를 바꿔서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 아마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지 않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스쿼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스쿼트를 분석해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예전에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게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못 설명한 게 바로 내전근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 설명은 맞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스쿼트를 할 때 내전근이 다리를, 고관절을 펴는, 즉 고관절 신전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내전근의 기능이 다리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모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무릎이 모여야만 내전근을 쓰는 겁니다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전근을 써서 무릎이 모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무릎이 모이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내전근 때문이 아니라 이 대퇴골, 즉 고관절의 내회전 때문에 무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의 내회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차이로 두셔야지, 뭐 내전근을 쓴다 안 쓴다의 개념처럼 접근하시면 아주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대퇴골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회전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굴곡하여 내려갈 때는 대퇴골이 외회전 되면서 고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다 보면 대퇴골이 내회전, 안쪽으로 돌면서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스쿼트처럼 쭈그려 앉은 자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주 다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안으로 모아서 앉는 내회전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내회전으로 바뀌는 과정은 내가 풀스쿼트를 하면 할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스쿼트를 할 때 계속 외회전을 유지해서 동작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내려가는 구간의 중간쯤에서 내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회전 구간이 생기는 사람은 무릎이 모이게 되고, 내회전 구간이 없는 사람은 무릎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이는 것은 개인의 차이인 거지, 무릎이 모이면 내전근을 씁니다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회전을 만들었을 때 왜 무릎이 이렇게 모이면서, 무릎이 왜 이렇게 모이면서 올라오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무릎이 모이면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몸이 힘을 쓰는 방식에서는 이 등척성이라고 하는 수축 방식이 있고, 뭐 등장성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수축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성, 등척성, 등장성,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척성입니다. 이 신장성 수축은 힘을 많이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동작을 할 때는, 스쿼트를 할 때 우리가 깔리는 동작에서를 드는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힘을 버텨주는 등척성 수축이 가장 힘이 센 수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한번 동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작을 유지해서 힘을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다리가 내회전으로 바뀌면 큰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그 내회전을 유지해서 동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회전을 유지한 등척성 상태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깊이 내려갔을 때 내회전이 발생하는 사람은 무릎을 모은 상태, 즉 내회전을 유지해서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초반 구간에서만 무릎이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릎이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모이시는 분들의 특징은 깊이 내려가면서 대퇴골이 내회전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상태가 내회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등척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올라오면서 무릎이 모이고 다시 힘을 쓰게 되면서 무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갔을 때 내회전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큰 힘을 발생시킬 때 이 내회전 상태를 등척성으로 유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이 모였다가 벌어지는 모습으로 스쿼트를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은 내전근 때문이 아니라 대퇴골의 내회전 때문입니다. 이 내회전이라고 하는 건 깊게 내려갔을 때 고관절이 내회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내회전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쓸 때 등척성으로 근육이 힘을 발휘하면서 내회전을 고정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모여서 올라오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회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고 그저 개인의 특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릎이 모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빠지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알려드릴 때 이 스쿼트 할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균형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방식은 해부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 움직임의 이상이 개별적인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고, 힙힌지를 예로 들었을 때 이 고관절 굴곡 동작과 신전 동작에 관여하는 개별적인 근육 중에 좌우 불균형이 나타나고 그 개별 근육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라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인 근육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이 떨어진 근육들의 기능을 다시 살려서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방식은 이 힙힌지를 못하는 것의 원인이 단순히 고관절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이나 흉추나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기능적인 방식은 좌우 근육들의 균형이 똑같이 맞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상 자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함으로써 그 불균형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의 단점은 개별 근육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기능적인 접근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으로 스쿼트 불균형을 접근할 때는 골반이 틀어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뒤에서 보았을 때, 자, 골반이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서서 골반을 한쪽으로 빼시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기능적 불균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이 빠지게 돼서 내려가면 뒤에서 보셨을 때는 마치 오른쪽이 뻣뻣해서 동작이 안 나오고 왼쪽이 동작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오른쪽의 기능이 더 좋으니 오른쪽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맞추려면 왼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왼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왼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동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연습시키고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근할 때를 보시면 무게중심, 골반이 빠지는 쪽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무게중심을 쓰기 위한 방식인 거고, 반대로 골반이 가지 않은 쪽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코어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실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자, 내가 오른쪽으로 무게를 실기 위해서 지금 케이블 손잡이는 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끌면 이 케이블은 나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 거고, 이때 내 몸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른발로 몸통을 밀어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자,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조금 과장해서 발을 넓게 해주시는 게 힙 힌지를 만들기 훨씬 쉽고, 그래서 발너비 조금 넓게 하겠습니다. 발 각도는 우리가 원래 스쿼트를 하는 정도, 내가 11자로 한다 그러면 11자, 15도로 한다 그러면 15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하는 스쿼트처럼 발을 맞춰주시고 무게를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뻗어주면 이 회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몸통으로 더 많이 버텨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숙이면서 버텨주고 엉덩이 터치,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때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아, 내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리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코어가 버텨주는 힘과 함께 하체 힘을 쓰면서 무게중심을 맞추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과한 무게를 꽂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티기 좋은 배에 힘이 들어오는 정도의 적당한 무게를 설정하시고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는 무게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왼쪽이 약하다 라고 하면 왼쪽을 한 세트 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운동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 약한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한 쪽을 한 세트 혹은 두 세트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한 쪽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만약에 집에서 할 거면은 밴드 같은 이 측면 저항을 걸어서 스쿼트 하듯이 발 맞춰주시고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무게중심을 맞추는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골반이 빠지는 쪽이 무게중심이 강한 거니까 빠지지 않는 쪽으로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알려드린 스쿼트의 불균형 접근 방식은 기능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개별 근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접근 방식은 이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꿔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골반이 빠지는 쪽이 무게중심이 실리는 쪽, 빠지지 않는 쪽이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 쪽으로 케이블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왼쪽이 약하다 그러면 왼쪽 방향에서 케이블이 나오는 채로 잡고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실 때 약한 쪽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힘을 쓰는 이런 차이를 맞춰 가시면 스쿼트를 할 때 나타나는 불균형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방식으로도 접근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접근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내가 스쿼트 불균형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골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근할 것은 정적 교정이 아닌 동적 교정입니다. 이 불균형을 접근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정적 자세, 내가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틀어짐을 느끼는 정적 자세에서의 불균형이 있고, 이제 동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한쪽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동적 불균형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동적 불균형은 내가 움직이는 기능, 뭐 근력이나 근육이나 그런 기능을 맞춰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측만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메인이 되기 때문에 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내 평소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적 불균형은 어떤 평가를 거치고 내 기능이 약해진 부분을 파악해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적 불균형을 개선해서 좋은 습관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정적 자세도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골반 불균형 중에서도 동적 불균형, 즉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반의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이 스쿼트 동작은 발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평가를 진행할 때는 내 발을 어떻게 고정시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자세는 골반보다 넓은 발넓이, 그 다음에 발의 각도는 무난하게 20도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다르게 지도한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진행할 때 발은 무조건 항상 같은 정도를 고정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골반 너비보다 약간 넓게 진행을 하고 발 각도는 20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을 평가하실 때는 두 가지의 다른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동작과 올라가는 동작에서 각각 다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내려가는 동작부터 설명을 드리면, 내려가는 동작에서 골반이 틀어지는 것은 골반이 빠지는 쪽이 더 뻣뻣해서 가동 범위가 더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쪽에서의 뻣뻣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오는 단계에서입니다. 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단계에서 골반이 빠지는 것은 뻣뻣함의 문제가 아니라 근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 골반이 빠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쪽을 힘을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이제 힘을 몰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골반이 빠지는 쪽이 더 강한 쪽이고 골반이 빠지지 않는 쪽이 더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내려갈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더 뻣뻣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골반이 빠지는 것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수업하면서 느낀 것은, 이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뻣뻣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보다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안정성과 근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불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평가할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더 평가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뻣뻣함을 원인으로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골반이 빠지는 것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만 운동할 때 불균형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동작으로 먼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평가를 진행한 후에 1번으로 개선할 것은 유연성에 대한 차이를 개선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연성 문제는 크게 이 발목에서의 뻣뻣함, 그 다음에 이 고관절에서의 뻣뻣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방법과 고관절에서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목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곳에다가 발을 올리신 후에 발 한쪽을 앞으로 보내셔서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무릎과 함께 발목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을 연습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접었다 폈다 진행을 해주셔서 발목의 유연성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관절 주변에서 대퇴골의 가동 범위를 막는 근육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전근, 치골근, 대퇴직근, 장요근, 중등근, 대둔근,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근육들을 일일이 다 평가해서 그 근육들만
해소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 동적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임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교정을 개별적인 근육의 스트레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 자체의 스트레칭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 같은 것을 설정해 주시고 무릎을 두고 발을 세팅합니다. 이때 발을 세팅하시는데 스쿼트 하듯이 세팅을 해주시고 발목을 함께 써서 무릎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니다. 무릎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내전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과 함께 쭉 밀어내서 말 그대로 정말 스쿼트를 하듯이 늘려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도 보고 약간 모아도 보고 이런 식으로 무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뻣뻣함을 해결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스트레칭의 장점은 이 앞쪽으로 나가는 쪽은 내전근 쪽이 진행이 될 거고 뒤쪽에 무릎을 대고 있는 쪽은 이 대퇴직근과 장요근 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 뻣뻣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 모션에 맞게끔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은 그 동작 자체에서의 개선을 보기가 훨씬 쉽고 우리가 이 많은 근육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과 비슷한 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유연성 자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내 몸을 균일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힘을 쓸 때 균형이 맞도록 맞춰가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균형이 맞도록 맞춰가는 것은 안정성과 근력을 맞춰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안정성과 근력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그쪽 근육을 더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확실한 이동을 위해서 이 한쪽씩 진행하는 편측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왼쪽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더 활성이 많이 될 거고 내가 오른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실어주게 됩니다. 내가 오른쪽을 쓰고 싶은데 오른발을 대놓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보낸다. 이런 동작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발로 섰을 경우엔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쓰게 되고 왼발로 섰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왼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이 벤치 위에다 발을 올리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스텝박스를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골반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이 강한 거니까 왼쪽을 진행하시면 되고 왼쪽으로 골반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왼쪽이 강한 거니까 오른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오른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진행할 거면 오른발을 앞으로 뻗고 뒤에 발은 가볍게 까치발로 스텝박스 위에 발을 찍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게중심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동작을 진행하면 무게중심이 자꾸 왼쪽으로도 분산이 될 겁니다. 오른쪽을 쓰고 싶은데 왼쪽으로 자꾸 분산이 될 거니까 이럴 때 막대기를 잡아서 내 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잡고 중요한 건 막대기를 세게 잡으라고 준 겁니다.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세게 잡아서 오른쪽 팔과 함께 힘을 사용해 줍니다. 팔도 함께 힘을 사용하면서 내가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몸의 연결이 이렇게 요렇게 막대기를 타고 오른쪽으로만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세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힘이 들어오면 올라오고 힘, 엉덩이와 함께 대퇴에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는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때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무게를 반대쪽 손에 잡고 막대기를 세게 잡은 후에 동작을 진행하시면 내가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발바닥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끔 발바닥으로 컨트롤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무게중심을 설정하는 것은 이 발바닥의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내 몸의 무게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발바닥에도 긴장감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내가 불균형이 있다고 느끼는 쪽을 한 세트 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쪽을 한 세트나 두 세트를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트 수를 더 많이 진행하는 것은 운동량을 더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도 교정 운동에 맞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약하다고 평가가 된 부분을 한 세트에서 두 세트를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더 좋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로 동작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으로 꼭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이 난이도가 더 쉬울 뿐입니다. 또 그 다음 운동으로는 내가 이 대퇴사두를 쓰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이 햄스트링을 쓰는 게 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예전에 영상에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레그 데드리프트는 운동하는 발과 다른 쪽에 덤벨을 잡아주셔야 몸의 중심이 맞습니다. 같은 쪽으로 덤벨을 잡게 되면 골반이 더 많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덤벨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앞선 동작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면 올라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으로 이 햄스트링을 늘려서 쓰고 햄스트링으로 힘쓰는 거를 보강해 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앞쪽과 뒤쪽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보강 운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과정대로 유연성을 개선하고 안정성과 근력을 보강한 후에 내가 통합하는, 즉 스쿼트 동작을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개선하고 안정성, 근력 보강하고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통합하는 과정, 이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시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2주에서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운동을 진행하시면 차이를 몸에 느낄 정도로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사실 1번입니다. 이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동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칭과 다른 동작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시면서 근력을 맞춰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만약에 스쿼트 동작에서 불균형을 파악했다면 내가 뻣뻣한 부분은 늘려주고 힘이 약한 부분은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